The decision we will make for our country on the 2nd of December is a choice between the past and the future.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그 사회복지 정책 관련된 웰페어 관련된 것들을 개혁을 많이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마더스 베네핏과 그 다음에 그 홈리스 피플에 대한 지원금을 좀 주는 이런 것들을 조금 개혁해 나가는데, 위틀럼 이전 정부까지만 해도 위도우들,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과부들에게만 이 펜션 형태로, 연금 형태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결혼을 해서 뭐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혼자서 미혼모도 있을 수 있고, 혼자서 애 키우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딸을 당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좀 무시당하고, 쟤는 사생아네, 뭐 이런 분위기. 그래서 지원도 없었고, 그거를 이제 위틀럼 정부 들어서면서 그러한 오명을 벗겨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돈을, 복지 혜택을 주게 되는, 이렇게 시작한 게 바로 이 위틀럼 정부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게 이 사형제도가 폐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는 현재 사형제도가 없습니다. 언제 폐지됐냐? 법적으로는 1973년에 호주는 사형제를 폐지합니다. 그럼 언제가 마지막 이거였냐? 1967년에 집행됐던 게 마지막.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아무리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사형시키진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또 그 총기 규제 다룰 때 한번 다룰 건데, 그 1996년 그 하워드 정부 때 그 호바트라고, 타스메니아에 가시면 호바트에 포트 아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보시면은, 저는 여기를 가봤는데, 가보시면은 꼭 옛날 그 무너진 스코틀랜드의 성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거기가 아주 악명 높았던 감옥 자리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관광지가 됐죠. 거기서 1996년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총기 규제법이 바뀌고 이제 하워드가 목숨 걸고 그거를 해내지요.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35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사람이 바로 마틴 브라이언트라는 애예요. 마틴 브라이언트, 이 사진 보시면요, 멀쩡하게 생겼습니다. 되게 잘생겼어요. 마틴 브라이언트 굉장히 잘생긴 백인애입니다. 뭐 그냥 멀쩡하게 보이는 애가 약간 사이코였던 거죠. 그래서 35명의 목숨을 호주 역사상, 그리고 그 당시 그때까지만 해도 세계 역사상에서도 가장 큰 총기 난사 사고로 기억되는 사건입니다. 그때 호주 전체가 발칵 뒤집혔죠. 그때 이 인간이 받았던 형량이, 사형제도가 없기 때문에 35, 35명을 죽였죠. 그러니까 한 명씩 다 벌을 받는 거예요. 한 명을 죽이면 라이프 센턴스를 받는데, 그게 35명이죠. 그러니까 35 라이프 센턴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 처음에 얼핏 보고 35년형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35 라이프 센턴스인데, 그게 또 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으로 환산하면 얘가 받은 전체 형량이 얼마나 되냐? 무려 1652년입니다. 1652년형을 받은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감옥에서 죽어야 돼요. 그건 아직 제가 모르겠어요. 죽었을 때 관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지는. 그거는 누가 아시는 분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예전에 어디서 듣기로는 이런 경우에는 못 나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호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무튼 사형제도가 폐지된 것도 고 위틀럼 정부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얼핏 얘기했는데, 그 equal pay for women이라고, 여자들에게 그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자라는 게 이제 요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National Wage and Equal Pay Case 사건을, Commonwealth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Commission에다가 상정하면서 이제 추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노동을 했다면 임금도 동일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1972년에 이게 진행이 되고, 1974년에 와서 최저임금, 성인 최저임금 따질 때 여성 노동자도 이제 드디어 포함이 되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참 옛날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사실 호주에서도 이 여성 인권 문제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부 아줌마가 바로 호주 페미니즘 운동의 뭐라 그럴까 선구자 같은 아줌마가 저메인 그리어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지금 살아 계십니다. 저메인 그리어는 이 사람의 가장 명저가 가장 유명한 책이 The Female Eunuch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70년에 쓰신 거예요. 저도 한번 사서 보고 싶은데 거세된 여자들이라는 제목이죠. 그러니까 그 책을 줬던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호주의 그 페미니즘의 시초 아니면 뭐 선구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위틀럼 정부 때 도입됐던 게 이 합의 이혼입니다. 합의 이혼. 그러니까 이게 1975년에 The Family Law Act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가정법원이 생겨요. 패밀리 코트가 처음으로 생깁니다. 호주에. 거기를 통해서 non-fault divorce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양쪽 누군가가 잘못을 해야지만 이혼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도 2년 이상, 그러니까 2년이 아니라 12개월, 1년 이상 별거를 한 상태에서 얘네들이 아무리 봐도 다시 할 것 같지가 않다. 그렇게 판단하면 이혼을 허락해주는 게 바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합의 이혼 같은 거죠. 그게 처음 시행된 것도 위틀럼 정부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이게 이거밖에 안 되는 게 훨씬 더 전에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겨우 1975년도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50년도 채 안 된 그러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틀럼의 가장 급진적인 정책 중에 하나였던 게 이 무료 대학 교육. 그때 이제 그 대학 진학률이 확 올라가죠. 한 25% 정도가 그때 확 급증합니다. 공짜니까. 그리고 그때 가장 큰 수혜를 본 게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었다고 여기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주의 그러한 경제를 이 외부로 더 해외로 더 오픈시키기 위한 정책을 핀 게 바로 경제정책 면에서는 1973년도에 관세를 25% 떨어뜨리죠. 25% 정도 포인트 더 떨어뜨리면서 25% 수준을 떨어뜨리면서 호주 경제를 보다 더 외부로 여는 초석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하수도 시설을 구축합니다. 하수도 시설. 그러니까 교외, 그러니까 서버브 쪽의 각 가정에 하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집이 그 당시만 해도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한 20분 정도에 끝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해서 뭐 끊고 다시 갈 수는 없고요.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 시티에 나가면은 호주 시티가 이게 아주 그 멜번 시티가 아주 잘 계획이 돼 있는 도시죠. 이걸 계획한 사람이 호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호들 스트리트라고 있는데 호주의 남북을 가르는 멜번의 남북을 가르는 긴 길이죠. 호들 스트리트. 그 호들이에요. 그 호들이라는 사람이 이 격자형 무늬의 그걸 만듭니다. 그게 제가 지금 얼핏 기억하기로는 200m가 하나의 그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글 맵에 져보면 그 200m가 맞습니다. 하나 그 메인 스트리트 사이에 그 사이에 리틀 스트리트들이 하나씩 들어가죠. 그걸 레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그 레인이 왜 있었을까요? 그게 왜냐하면 하수도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밤에 똥 치우러 오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났겠습니까 예전에. 자, 아무튼 그렇듯이 하수도 시설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고 아무튼 그 하수도 시설을 구축을 조금 한 게 이 위틀럼 정부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1973년도에 기준으로 해서 15만 8천 가구 이상이 하수도가 없었어요. 그거를 5년 후에 1978년에 약 한 40% 정도를 감소시켜서 9만 5천 가구 정도까지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 이상을 감축시킨 거죠. 하수도를 더 깐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멜번도 한 16만 가구가 1973년도에는 없었는데 하수도가 연결이 안 돼 있었는데 그거를 8만 8천 가구 정도로 줄이죠. 그래서 약 한 45% 정도를 5년 만에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던 게 고 위틀럼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호주의 국가, 그러니까 국가라는 거는 내셔널 앤썸, 우리나라로 따지면 애국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시다시피 어드밴스 오스트레일리아 페어라고 하는 게 호주의 정식 국가입니다. 그 전에 위틀럼 정부 전 때만 해도 혹은 그 이후에도 그냥 사람들이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정체성이 없었던 거죠. 뭘 불렀냐? God Save the Queen을 불렀어요.
이게 자기네들 영국 사람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무슨 자기네들이 더불어 세븐도 아닌데 이런 거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다가 1956년에 멜번에서 올림픽이 열리면서 호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내셔널 앤섬, 국가를 제정하기 위한 이제 노력이 시작되죠. 그렇게 해서 1974년에 약 6만 명 정도를 참여시키면서 설문조사를 해봐요. 그렇게 해서 오스트레일리아 어드밴스 오스트레일리아 페어하고 그다음에 Song of Australia하고 그다음에 월팅 마틸다를 세 가지를 놓고, 그러니까 God Save the Queen 일단 빼놓고, 그건 호주의 정체성을 찾는 게 아니니까 그 당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 여론조사를 했더니 51.4%가 지금의 노래인 Advanced Australia Fair를 선택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추진하려고 하던 차에 디스미스로 날아가요. 그러고 나서 프레이저 정부는 이제 그거 신경을 못 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잊고 있다가 그냥 다시 또 God Save the Queen 부른 거예요. 그러다가 1984년에 와서 밥 호크 정부에 와서 정식으로 호주의 국가는 Advanced Australia Fair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총독이 승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의 모든 법률안은 총독의 사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총독이 대빵이 실질적으로 우린 누군지도 모르지만. 자, 아무튼 국가 제정 작업을 내셔널 앤섬 제정 작업을 착수한 게 또 이 위틀럼 정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주민 관련 정부 부처를 신설한 것도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The Department of Aboriginal Affairs라고 하는 디파트먼트를 만들죠. 그 부서를. 그래서 원주민들 땅에 대한 권리 인정 법률안 초안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프레이저 정부 때, 그 이후 정부 때 승인이 되죠. 그리고 1975년에 랜드 타이틀, 그러니까 그 증서 deeds라고 하는 이 증서가 노던 테리토리에 있는 그룬지라고 하는 마을 부족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수여가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 마보 디시전 때 그 타이틀을 법원에 인정해 준 거하고 얘기가 좀 다른 겁니다. 이건 그냥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제스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결국은 원주민 땅 찾기 운동에 초석을 놓은 거고, 이게 75년이라고 했고요. 저번에 얼마 전에 제가 다뤘던 것 중에서 그 오스트레일리안 애버오리지널 엠버시, 왜 그 국회의사당 앞에 파라솔 하나 들고 4명의 호주 애들이 원주민 애들이 나와서 설치했던, 그게 72년 1월 26일이니까 요때쯤부터 시작해서 또 70년 새로운 바람이 불면서 원주민들에 대한 땅 찾기 운동이 위틀럼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파푸아뉴기니아가 독립됩니다. 파푸아뉴기니아, 호주 북쪽 위에 있는 파푸아뉴기니아는 1차 대전 이후에 호주 정부의 실질적인 관리하로 들어갔고, 이거를 독립시켜준 것도 위틀럼 정부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대략적으로 조금 위틀럼 정부 때 조금 굵직굵직하게 벌어졌던 그러한 일들을 제가 정리를 좀 했고요. 더 나중에 이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정치적 혼란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더 디스미슬 시간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 위틀럼 정부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이욱 가이드였습니다.